공중보건학 개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51번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앞둔 학생이 공부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부할 것이 없다는 핑계를 댄대요. 아주 그럴듯해요. 그쵸? 공부할 것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시험을 잊으려고 하고 있네요.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이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는? 이라는 문제네요. 자, 정답은요. 4번입니다. 합리화, 억제. 저희 학생들에게서도 많이 보는 그런 방어 기제예요. 자, 밑에 보시면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에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는 걸 합리화라고 해요.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고통스럽거나 불안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게 억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합리화와 억제가 되겠습니다. 52번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 즉 엄마와 아이의 보건에 대한 사업이 중요한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죠. 1번 다음 세대의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모자보건 대상은 전체 인구의 30%가 아니에요. 3번 임산부와 영유아는 면역력이 강해서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집단이 아니죠.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에 쉽게 이환되는 사람이고. 4번 모자보건과 관련된 질병은 대부분 예방이 어렵다. 아닙니다. 그리고 5번 질병에 의한 후유증은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1번이었죠. 자,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사업의 효과는 다음 세대의 인구 자질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엄마와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쓰면 이 사람들이 다 자라고 이 사람들이 다 엄마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두 번째, 모자보건 사업 대상이 전체 인구의 50에서 70%나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질병에 취약한 집단으로 병에 이환되기가 쉬운 집단이에요. 그렇지만 또 예방은 가능하니까 모자보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질병에 의한 후유증이 평생 지속될 수 있고 질병을 방치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모자보건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문제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이번에는 학교 보건이 중요한 이유네요. 1번 학생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분의 1을 차지한다. 아니에요. 2번 건강습관 형성이 고착된 시기로 보건교육의 효과는 미미하다. 자, 이미 건강습관이 형성이 굳었을까요? 3번 보건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4번 정해진 장소에 밀집되어 있어서 사업 실시가 용이하다. 5번 학생을 통한 가족이나 지역사회로의 간접적인 보건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학교 보건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게 되고요. 4분의 1.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정해진 장소에 밀집되어 있어서 사업 실시가 용이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학생을 통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간접적인 보건사업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배운 거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외에도요,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고착된 시기가 아니에요.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높은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이 향상되면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건강하니까 안 아프고, 안 아프니까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54번.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간호사업의 특징으로 옳은 것. 자, 가정방문이에요. 1번,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2번, 거동이 힘든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3번, 대상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있을 수 있다. 4번, 교육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5번, 가족 내 인적 자원과 물품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정방문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장점부터 볼게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가 큰 게 가정방문입니다. 그리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 즉 거동불능자가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겠죠. 가만히 있어도 오시니까. 그리고 대상자의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 세 번째, 건강 문제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문제 파악이 용이하다. 네 번째,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게 좋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물품을 이용해서 가족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네요. 자, 단점을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이 아니라 이분이 보건소에 있는 클리닉이라는 곳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클리닉 앞에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정방문은 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보건요원들이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기회가 없는 것이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요, 간호 제공자의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자, 이 말은 간호 제공자니까 서비스를 해주는 의료인 같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각각의 집에 다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죠. 경비도 많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 인해서 교육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어렵죠. 교육을 하려고 하면 택배가 와요. 교육을 하려고 하면 가스레인지에서 뭔가가 끓어요. 이런 식으로 방해 요인이 많은 게 단점이죠. 그리고 타인의 가정방문을 대상자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실, 아까 말한 보건소 내 클리닉 같은 데는 물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물품이나 기구 같은 걸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가정방문의 장단점은 국가고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5번, 매일 저녁에 피임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전날 저녁에 피임약 복용을 잊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날 아침에 알게 되었다. 자, 이 말은요, 피임약을 안 먹은 지가 24시간이 아직 안 된 거죠. 전날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시 하나, 생각난 즉시 그날 아침에 하나를 먹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원래 먹어야 되는 저녁 그 시간에 드시면 돼요. 즉시 하나에 저녁에 하나를 복용한다가 답이 되고요. 자, 밑에 경구피임약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경구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해서 피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임약 복용을 잊은 지 24시간 이내라면 생각난 즉시 하나를 먹고 원래 시간에 하나를 드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피임약 복용을 잊은 지가 24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즉시 두 알을 한꺼번에 먹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다른 피임법을 같이 사용하셔야 해요. 두 개 잘 구분해서 외우시고요. 자, 그리고 피임약은요. 28알짜리가 있고요. 21알짜리가 있어요. 21알짜리는요. 피임약을 쭉 먹고 7일 동안 쉬셔야 돼요. 약을 안 먹고 쉬는 구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28알짜리에는요. 쉬는 구간 동안 7알의 영양제를 먹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왜 28알을 먹게 하냐? 왜냐면 피임약을 매일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28알짜리를 먹었을 때는 계속 먹고 다음 거 이어서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21알짜리를 먹는다. 그러면 21일 동안 먹고 7일 동안은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피임약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56번, 지역사회 보건 간호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지역사회 진단에 의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건강 문제를 확인한다. 2번,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3번, 보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한다. 4번, 보건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5번,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에요. 지역사회 진단에 의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야죠.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5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 방문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활동으로 옳은 것. 1번, 지역사회 지도자를 파악한다. 2번, 계획, 진행, 성과를 보고한다. 3번, 방문 대상에 대한 기록을 찾아서 읽어본다. 4번, 환자 및 가족에게 계속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을 남긴다. 5번, 한 번 방문으로 모든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 내용을 연습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반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방문 대상에 대한 기록을 찾아서 읽어봐야 거기에 맞는 오늘 가서 뭐 할지에 대한 계획을 짤 수가 있으니까요. 58번, 유행성 결막염이 만연하여 병원 엘리베이터 내에 손잡이와 버튼을 자주 소독하였다. 어떤 감염 경로를 차단한 것인가? 라는 문제네요. 자, 손잡이와 버튼을 닦는다는 거는 손잡이와 버튼에 균이 있을 거라고, 머물러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장소를 차단하는 거고요. 또 하나, 손잡이와 버튼을 닦는다는 건 손잡이에서 버튼으로 또는 버튼에서 손잡이로 옮겨간다는 뜻이죠. 즉, 만져서 접촉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잡이와 버튼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요. 3번, 저장소, 즉 균이 머물러 있는 곳을 닫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직접 전파가 된다는, 즉 접촉으로 전파가 된다는 전파 방법을 차단한 거죠. 정답 3번이고요. 감염병 발생 과정이라고 해서 감염 회로가 있네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병원체 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균이 머물러 살고 있는 병원소 또는 저장소라고 하죠. 머물러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라면 호흡기가 될 수도 있고 소화기가 될 수도 있고 피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한다. 그걸 탈출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전파 경로를 통해서 접촉으로 옮아갈지 공기로 옮아갈지 이런 전파 경로. 그리고 새로운 숙주로 침입한다. 그래서 침입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똑같이 호흡기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소화기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경로로 들어오겠죠. 비뇨기계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에 따라 감염 여부가 결정된다. 즉 면역력이 높고 감수성이 낮다. 그러면 질병에 잘 안 걸려요. 반대로 감수성이 높고 면역력이 낮다. 그러면 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이 전체 연결 과정을 감염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59번, 모유수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형성되는 면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면역은요, 크게 자연이랑 그리고 인공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자연 면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또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들어오는 걸 자연이라고 하고요. 인공이라는 거는 주사예요. 주사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요, 또 하나, 능동 면역이라는 거랑 수동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균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싸워야 되죠. 그쵸? 그래서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은요, 항원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수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면역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면역은 다른 말로 항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면역이 들어왔을 때는 수동 면역,
균이 들어왔을 때는 능동면역, 주사로 주입하면 인공면역, 그리고 주사가 아닌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자연면역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모유 수유를 통해서 형성되는 면역이잖아요. 엄마가 주사로 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맞고요. 그리고 엄마가 균을 넣어주었나요? 아니면 엄마가 면역을 준 걸까요? 당연히 면역을 넣어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자연 수동 면역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면역을 받는 방법이고요. 태아가 태반을 통해서 모체로부터 항체를 받거나 또는 생후에 모유에서 항체를 받는 방법, 이런 걸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하고 평균 4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60번. 가장 흔하며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경로로 옳은 것. 자, 정답은요. 그렇죠. 4번 호흡기죠. 왜냐면 숨 안 쉬는 사람 없고 공기는 어디에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기가 가장 흔하며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경로가 되겠네요. 61번. 수유 중인 산모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임신 조절 방법은 1번 경구피임약, 2번 콘돔, 3번 펫서리. 여러분 펫서리는요 여성형 콘돔이에요. 4번 자궁내 장치, 루프라고 하는 자궁내 장치, 그리고 5번 살정자제, 정자를 죽이는 약. 자, 이 중에 산모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임신 조절 방법은 1번이죠. 자, 경구피임약의 금기를 한번 볼게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사람 경구피임약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흡연자, 간질환이 심한 사람, 그리고 혈전증 등의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유방암이나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구피임약을 먹으면 안 되는 금기 환자가 되겠습니다. 62번.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DPT로 예방한다, 2번 귀 및 부종과 통증, 그리고 발열, 연하곤란 등이 나타난다, 3번 시크 테스트로 진단한다, 4번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이 나타난다, 5번 병원체는 유행성 이하선염 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행성 이하선염은 다른 말로 볼거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멈프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그리고 전파 경로를 보시면 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해서 옮게 되죠.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이 이거예요. 이하선이 귀 밑이잖아요. 그래서 양쪽 귀 밑 또는 한쪽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 밑이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게 가장 큰 증상이고요. 그리고 합병증을 한번 볼게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환염, 여자들은 난소염, 췌장염, 그리고 뇌수막염 같은 게 흔히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방접종은요, MMR로 예방을 하는 거죠. 그쵸? MMR, 15개월에 1차, 그리고 4에서 6세 사이에 2차 예방접종을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은 레몬 테스트예요. 레몬 테스트. 자, 치료 및 간호 볼게요.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제공하고, 그리고 잘 못 씹는다. 그럴 땐 부드러운 음식, 유동식을 주는 게 좋겠고요. 급성기에는 얼음찜질을 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종창 부위가 많이 부어서 당긴다. 이럴 때는 거기에 오일을 바르거나 아니면 더운 물 찜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63번. 인구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정관절제술. 그러면 아기가 더 출산이 안 되죠. 2번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거 너무 좋죠. 그죠? 3번 해외 입양을 권유한다. 4번 인공유산. 그리고 5번 임대주택을 감소시킨다. 자, 2번이고요. 저출산 대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인식이 변해야 한대요. 결혼을 하면 일과 가정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비관을 제도와 의식 개선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주거지원이라고 해서 정부 주도로 도시지역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려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출산을 좀 많이 하겠죠.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에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출산 기피 풍조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의 남녀 불평등 문제까지 같이 개선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육아 부담 및 비용을 축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육 업무를 가정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좋고,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와 출산 휴가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64번. 임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2번, 공기로 전파된다. 3번, 반코마이신으로 치료한다. 4번, 배뇨시 통증, 화농성 분비물,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자에게만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임질의 원인균은 임균이에요. 임균. 전파 경로를 보시면 성접촉이죠. 성접촉으로 전파되며 성병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성병이 임질이고요. 자, 증상을 보시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요도염 증상이 많고요. 여성은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이 있네요. 자, 치료 및 간호 볼 건데요. 치료는 페니실린이나 암피실린 같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반드시 모든 성접촉자나 성파트너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65번,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의무 대상자는, 자, 결핵예방접종은 앞에서 했었어요. 정답은 2번, 출생 후 4주 이내의 신생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66번, 의료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했죠.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간호사 중에 정답은 3번이죠. 의료인은 5종이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5종입니다. 67번,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변사체잖아요. 변사체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해요. 자, 경찰서장에게 변사체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 대상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의료인 중에 간호사만 뺀 나머지 4명이에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해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8번,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나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했다. 그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거든요. 자, 정답은요, 4번, 관할 보건소장인데요. 자, 이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나 한의사. 그러면 내 위에 누군가가 있죠?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고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 예를 들면 혼자 운영하고 있는 의원의 의사. 아무도 없죠, 위에. 또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료를 위해 무조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2번, 치료가 목적이므로 직업훈련이나 작업요법을 반드시 시행한다. 반드시 아니고요. 3번, 안전을 위해서 동의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녹음, 녹화, 촬영할 수 있다. 동의해야 되고요. 4번,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이나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답 4번이네요. 5번,
정신질환자 수용 시 정신질환자 보호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거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작업요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시키는 방법대로만 작업요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음, 녹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 그죠?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지 않고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없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 그랬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이렇게 해서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70번 혈액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혈액은 인체에서 채혈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아니에요. 2번 혈액관리 업무는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채혈금지 대상자는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틀렸고요. 4번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부적격 혈액이라고 한다? 아니고요. 혈관 미주신경 반사, 피하출혈 등 채혈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특정 수혈 부작용이라고 한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자, 혈액관리법에서 혈액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부분이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혈액부터 한번 볼게요. 혈액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와 혈장을 혈액이라고 합니다. 혈액관리 업무는 아까 이야기했던 6가지 업무고요. 세 번째, 채혈 금지 대상자. 말 그대로예요. 채혈. 피를 뽑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죠? 피 뽑으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부적격 혈액이 나오죠. 피를 뽑다가 또는 뽑은 후에 이상이 발견돼서 못 쓰게 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부적격 혈액이라고 하고요. 특정 수혈 부작용, 수혈은 피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혈한 피를 맞다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특정 수혈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원이라고 하면 혈액원은 혈액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설 허가를 받은 기관을 혈액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동부혈액원, 서부혈액원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헌혈자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주는 사람이죠. 주는데 혈액원에 무상으로 돈 받고 주시면 안 돼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헌혈자라고 하죠. 그리고 혈액제제라고 하면 혈액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의약품이에요. 그걸 혈액제제라고 하죠. 이 혈액제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 규정을 받게 됩니다. 채혈은 피를 빼는 거죠.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해서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채혈 부작용, 피를 빼다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피를 빼다가 쓰러지는 혈관 미주신경 반사, 그리고 피하출혈, 멍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채혈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혈 환급 예치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예치금은요,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피 좀 잘 보관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보험처럼 맡기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액원이 돈을 계속 갖다 주니까 그 돈이 쌓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혈액원이 준 돈을 모으는 거를 헌혈환급 적립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혈환급 예치금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중보건학 개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